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안녕.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소포클레스의 또 다른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의 작품 테바이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으로 오이디푸스 왕이 테바이에서 비극적으로 추방된 후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한 안티고네를 읽어보자.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딸이며 안티고네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으로 연극이 공연될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현대로 오면서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작품이다. 오늘 읽을 작품을 살펴보기 전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오이디푸스 이후의 테바이 상황을 신화를 통해 알아보자. 오이디푸스가 테바이를 떠난 후 오이디푸스의 처남이자 삼촌이었던 크레온이 왕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에게는 왕위 계승권을 가진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비참한 운명을 맞은 아버지보다는 왕위의 계승에 더 관심이 있었던 두 아들은 서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아들 폴리네이케스는 자신이 장자이니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 주장했고, 둘째인 에테오클레스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아들이 싸우는 모습에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아들들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한다. 오이디푸스가 화를 내자 둘은 싸움을 잠시 멈추기로 한다. 결국 크레온의 중재로 서로 계약을 맺고 각자가 1년씩 통치하기로 결정했다. 일설에 따르면 폴리네이케스가 먼저 통치하다가 1년 뒤에 에테오클레스에게 왕권을 넘겨주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설에 따르면 먼저 통치하던 에테오클레스가 왕권을 넘겨주기를 거부했다고도 한다. 아무튼 폴리네이케스는 테바이에서 추방되어 아르고스로 가는데 하르모니아의 목걸이와 긴 옷을 가지고 갔다. 당시 아르고스 왕은 탈라우스의 아들 아드라스토스였는데, 폴리네이케스는 밤에 그의 궁전에 다가가다 칼리돈에서 도망쳐온 오이네우스의 아들 티데우스와 싸우게 된다. 갑작스런 함성에 아드라스토스가 나타나 그들을 말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딸들에게 멧돼지 및 사자와 함께 멍에를 메우라고 한 어떤 예언자의 말이 생각나 그들을 둘 다 사위로 삼았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방패 위에 멧돼지의 얼굴을, 다른 한 명은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티데우스는 데이플레와 폴리네이케스는 아르케이아와 결혼했다. 그리고 아드라스토스는 그들을 둘 다 고국으로 복귀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폴리네이케스는 먼저 테바이로 진격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장수들을 모았다. 오이클레스의 아들 암피아라우스는 예언자인지라 원정에 참가하는 자들은 아드라스토스 외에는 모두 죽을 운명임을 미리 알고는 그 자신도 원정에 참가하기를 꺼렸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말리려 했다. 그래서 폴리네이케스는 알렉토르의 아들 이피스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암피아라우스가 원정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겠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피스가 대답하기를 아드라스토스의 누이이자 암피아라우스의 아내인 에리필레가 하르모니아의 목걸이를 받게 되면 원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암피아라우스는 에리필레에게 폴리네이케스의 선물은 받지 말라고 했지만, 폴리네이케스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주고 암피아라우스를 원정에 참가하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전에 암피아라우스와 아드라스토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암피아라우스는 화해하며 앞으로 아드라스토스와 의견을 달리하는 모든 일에 대해 에리필레의 말을 따르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녀의 말에 따라 마지못해 원정에 참가하며 아들들한테 나중에 장성하면 어머니를 죽이고 테바이로 진격하라고 당부한다. 아드라스토스는 7장수가 이끄는 군대를 모으자 서둘러 테바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시 리쿠르고스가 다스리던 네메아에 도착하여 물을 구하러 갔다. 그러자 휩시플레가 그들에게 샘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주느라 어린 소년인 오펠테스를 남겨두었는데, 남겨졌던 소년이 뱀에 물려 죽고 말았다. 그러자 아드라스토스 일행이 다시 태어나 뱀을 죽이고 소년을 묻어주었다. 암피아라우스가 그들에게 그것은 미래의 일을 예언해주는 징표라고 말하자 그들은 소년을 아르케모로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명예를 위해 네메아 경기를 창설했다. 네메아 제전은 고대 그리스의 4개 대회 중 하나로 매 2년마다 올림픽 경기처럼 제우스를 기념하며 네메아에서 열렸다 한다. 그들은 키타이론 산에 도착하자 먼저 티데우스를 에테오클레스에게 내보내 계약대로 그가 폴리네이케스에게 왕권을 넘겨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에테오클레스가 들은 척도 안 하자 티데우스는 테바이인들을 떠볼 생각으로 그들에게 1대1로 도전하여 모두 다 이겼다. 그들은 신명을 무장시켜 티데우스가 떠나는 길목에 매복했으나 티데우스는 마이온을 제외한 그들 모두를 죽이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갔다. 아르고스인들은 완전 무장하고 성벽을 향해 나아갔다. 그곳에는 7성문이 있었는데 7명의 장수가 각각 성문 앞으로 나아가 진을 쳤다. 에테오클레스도 테바이인들에게 무장할 것을 명하고
같은 수의 장수들을 임명하여 각자 자기 상대와 맞서도록 배치한 다음 어떻게 해야 적군을 제압할 수 있겠는지 예언자들한테 물었다. 테바이에는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에우에레스와 요정 카리클로의 아들로 스파르토이 중 한 명인 우다이오스의 자손이었다. 스파르토이는 카드모스가 아레스의 뱀의 이빨을 땅에 뿌려 태어난 전사를 말한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가 눈이 멀고 예언력을 얻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그는 신들이 비밀에 붙이고 싶어하는 것들을 인간들한테 누설한 까닭에 신들에 의해 눈이 멀었다고 한다. 아테네와 카리클로는 가까운 친구 사이로 그는 여신이 발가벗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여신이 그의 두 눈을 두 손으로 가려 눈멀게 했던 것이다. 카리클로가 여신에게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자 여신을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대신 그의 귀를 청소하여 그가 새들의 소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여신은 또 그에게 층층나무 지팡이를 주어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동안에는 시력을 가진 사람처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테이레시아스는 큘레네 산에서 뱀들이 교미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자 남자에서 여자로 변했다가 같은 뱀들이 또다시 교미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시 남자가 되었다고 한다. 한 번은 헤라와 제우스가 여자와 남자가 교합할 때 어느 쪽이 더 쾌감을 느끼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하다가 테이레시아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가 말하기를 교합의 쾌감이 10이라면 남자들은 그 중 하나를 즐기고 여자들은 9을 즐긴다고 했다. 그 대답 때문에 헤라는 그의 시력을 빼앗았으며 제우스는 그에게 예언수를 주었다. 또 제우스는 그에게 7세대를 살 수 있는 수명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테바이인들이 테이레시아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테이레시아스는 그것을 말하면 자신은 곤란한 처지에 몰리고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망설인다. 그러자 크레온이 그를 붙잡으며 질책하여 다그친다. 어쩔 수 없게 된 테이레시아스는 테베를 구하기 위해서는 크레온의 아들인 메노이케오스를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크레온은 테이레시아스의 말을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며 입단속을 시킨다. 그와 동시에 아들 메노이케오스에게 예언 따위는 무시하고 사람들이 알기 전에 빨리 테바이를 떠나라고 시킨다. 고민하던 메노이케오스는 자신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의 제물로 희생하겠다 결심한다. 다른 테바이의 남자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자신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신탁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려고 발버둥 친다면 그것은 추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에 성곽 꼭대기에 올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테바이의 구원을 기원하며 기꺼이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 된다. 그가 땅을 향해 몸을 던지며 추락하자 테바이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아 올랐고 병력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르고스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메노이케오스의 고귀한 희생과 격렬한 전쟁 끝에 테바이 시민들은 7개의 성문을 모두 지켜낸다. 결국 전쟁은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 두 사람의 싸움으로 결판이 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성문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다 서로의 칼에 찔려 함께 쓰러진다. 테바이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은 테바이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자기 시신을 눕게 할 만큼의 땅만 얻었구나 라고 말하며 탄식했다 한다. 피로 얼룩진 두 형제의 싸움 끝에 테바이의 왕자의 주인이 없어지자 또다시 크레온이 왕의 자리에 오른다. 그는 원칙의 사나이로 처음에는 올곧은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좌에 오르자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 생각하며 매우 편협한 사람의 면모를 드러낸다. 폴리네이케스의 반란으로 흔들린 국가의 권위를 회복하고 편히 갈려 동요하는 민심을 다스려 질서를 되찾기 위해 크레온은 칙령을 공표한다. 테바이를 지키던 에테오클레스는 명예로운 장례식을 치르되 권력을 탐해 외세를 빌어 테바이를 공격한 폴리네이케스는 들판의 버려개와 새가 뜯어먹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무도 무덤 안에 감추지도 애도하지도 말고 애도해주는 사람도 무덤도 없이 진수성찬을 노리는 새떼의 반가운 먹이가 되도록 버려두라고 시민들에게 명령한다. 조금이라도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시민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겠다며 백성들은 크레온의 명령을 인정한다. 그들은 명분이 무엇이든 왕이 되겠다고. 외국 군대까지 끌고 와서 전쟁을 벌인 폴리네이케스에게 깊은 반감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생각이 달랐다. 그녀의 신앙심과 형제애가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자극하여 밤중에 몰래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러주기로 결심한다. 그녀의 생각에 불행한 두 형제를 두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에 대한 구분은 없다. 두 형제의 죽음 앞에 선 안티고네의 마음속에는 애틋한 형제애가 솟구친다.
그녀가 자신의 자매인 이스메네를 찾아가며 연극은 시작된다. 오늘 볼 연극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다.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에게 시신을 치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한다. 이스메네는 언니를 안타까워하지만 자신은 도울 수 없다며 말한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언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신의 죄가들을 들춰내시고는 자신의 손으로 손수 자신의 두 눈을 치신 다음 증오와 멸시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뒤 동시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어머니시자 아내께서 올가미에 목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거두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두 오라버니께서 한날 한시에 불행하게도 저마다 혈족의 피를 쏟음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손을 빌려 같은 운명을 맞이하셨는지 말해요.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다가는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될 거예요. 우린 명심해야 해요. 첫째, 우리는 여자들이며 남자들과 싸우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우리는 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물론이고 더 괴로운 일이라도 복종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일은 달리 어쩔 도리가 없는 만큼 나는 지하에 계시는 분들께 용서를 빌고 통치자들에게 복종할래요. 하지만 안티고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간다. 내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해도 나는 내 협조가 달갑지 않아. 너는 너 좋을 대로 생각해. 나는 그분을 묻겠어. 그러고 나서 죽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나는 사랑하는 그분 곁에 눕겠지. 경건한 범행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하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할 시간이 더 기니까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누워있게 될 테니 말이야. 하지만 원한다면 너는 신들께서도 존중하시는 것을 경멸하렴. 이스메네는 언니를 걱정한다. 아, 가엾어라. 나는 언니가 다칠까 몹시 걱정되어. 내 걱정은 말고 내 운명이나 똑바로 인도해. 라며 안티고네는 자신의 길을 간다. 두 자매는 마치 죽은 두 형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는가? 라는 이스메네의 생각일까? 아니면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으니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선택의 상황은 자주 만난다. 연극에 나오는 내용처럼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일상에서 유사한 상황들을 만나지 않는가? 물론 상황별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선택의 결과에 후회하기도 하며 또는 선택의 결과에 안도하기도 하며 살지 않는가? 어쩌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다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태도와 그 선택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니와 동생의 대화가 끝나고 안티고네는 행동을 개시한다. 운명의 그날 밤이 지나 다음날 파수꾼이 크레온에게 달려와 시신이 없어졌다 말한다. 크레온은 파수꾼에게 화를 내며 범인을 찾아오지 못하다면 파수꾼들을 범인처럼 매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며 이익 때문에 범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앞으로는 어디서 이익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아무 데서나 이익을 취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배우도록 말이다. 수치스러운 이익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보다는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너는 보게 될 테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범죄 소식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들리는구나. 이어지는 장면에서 파수꾼이 시신을 매장하다 잡힌 안티고네를 데려온다. 명령을 내린 자와 자신의 소신에 따라 명령을 어긴 자가 만난다.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서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자. 내게 그런 포고령을 내린 것은 제우스가 아니었으며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시지 않았으니까요. 나 또한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대의 포고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 불문율들은 어제 오늘에 생긴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 그 불문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찌 모르겠어요? 그대의 포고령이 없었다 해도 말이요. 하지만 때가 되기도 전에 죽는다면 나는 그것을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나처럼 수많은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죽음을 이득이라 생각지 않겠어요? 이런 운명을 맞는다는 것은 내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 어머니의 아들이 묻히지 못한 시신으로 밖에 누워있도록 버려두었더라면 내게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내게 죽음을 맞는 것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잘 알아두어라. 지나치게 완고한 마음이 가장 쉬이 꺾인다는 것을. 불에 지나치게 달군 가장 단단한 쇠가 가장 쉬이 부러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이 계집은 공표된 포고령을 어겼을 때 반항에는 이미 이골이 날대로 나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서 제 소행임을 자랑하며 우리를 비웃는 것은 두 번째 반항이요. 만약 이번 일에 그녀가 이기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내가 아니라 그녀가 남자일 것이오. 그녀가 비록 내 누이의 딸이고 우리 집에서 제우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누구보다 나와 가까운 인척이기는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우는 극형을 면치 못하리라. 그녀의 아우도 이번 장례 음모에 똑같이 가담했다고 나는 고발하오. 그녀의 아우를 불러오라. 나는 방금 그녀의 아우가 안에서 정신 못 차리고 미쳐 날뛰는 것을 보았다. 사람이 어둠 속에서 옳지 못한 범행을 꾀하면 그의 마음이 먼저 그가 도둑임을 드러내는 법이지. 하지만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히자 나쁜 것을 미워하려 드는 자 또한 나는 미워하오. 이에 안티고네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지만 나로서는 친오라버니를 무덤에 묻어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할 거예요. 공포가 그분들의 입을 막지 않는다면 말해요. 왕권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르게 마련인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중 하나지요. 두 사람의 대화를 좀 더 따라가 보자. 제 혈족을 존중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자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분도 내 혈족이 아니더냐?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혈족이지요. 그렇다면 너는 왜 그자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분을 모욕하지? 세상을 떠나신 분은 그렇다고 시인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 불경한 자를 똑같이 존중하는데도 세상을 떠나신 분은 그분의 노예가 아니라 아우예요. 그자는 이 나라를 유린하다가 그분은 지키다가 전사했다. 아무튼 하데스는 그런 의식을 요구해요. 적은 죽어도 친구가 안 되는 법이지.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고 태어났어요. 사랑해야겠다면 하계로 내려가 사자들을 사랑하려무나. 내가 살아있는 한 여인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대립한다. 그때 이스메네가 와서 자신도 언니와 같이 죽겠다고 한다. 언니만 동의하신다면 나도 거기에 가담했으니 함께 벌을 받겠어요.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정의가 용납지 않아. 너는 원치 않았고 나는 너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죽어서는 안 돼. 너와 무관한 일을 내 것으로 삼지 마. 내 죽음으로 충분해. 라며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의 생각에 반대한다. 두 자매는 부모도 잃고 오빠도 잃은 상황에서도 서로 간에 마음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그 끝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이때 크레온 왕의 마음을 돌릴 만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바로 크레온 왕의 아들이자 안티고네를 사랑하고 있는 하이몬이다. 하지만 하이몬은 사랑하는 애인을 살려달라는 식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하는 말로 아버지를 설득한다. 크레온과 하이몬의 대화를 살펴보자. 내 아들아, 너는 설마 내 약혼녀에 대한 결정을 듣고 이 아비에게 화가 나서 오는 것은 아니겠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지혜롭게 규칙을 정해주시니 저는 거기에 따를 거예요. 저는 어떤 결혼도 아버지의 훌륭한 지도보다 제게 더 큰 이익이 되리라 생각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야지, 내 아들아, 너는 마음속에 명심해 두어라. 매사를 아버지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이다. 너는 향락에 끌려 한 여인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유독 그녀만이 온 도시에서 공공연히 내 명령을 어기다 잡혔는데 그녀더러 친족의 보호자이신 제우스께 호소하라. 그래. 내가 내 친척을 버릇없이 기른다면 밖에서도 버릇없는 짓을 참아야 할 것이다.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도시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누가 월권하여 법을 짓밟고 자신의 통치자들에게 명령하려 든다면 나는 결코 그런 자를 칭찬할 수 없다. 도시가 임명한 자가 명령하면 크고 작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법 질서를 옹호해야 하고 결코 한낱 계집에게 져서는 안 된다. 꼭 져야 한다면 우리가 한낱 계집에게 졌다는 말을 듣느니 남자에게 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크레오는 통치자의 명령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다. 이에 하이몬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며 반론한다. 아버지, 신들께서는 인간들에게 이성을 심어주시는데 이성은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재산이죠. 하지만 저는 그 소녀를 위해 이렇게 애통해하는 소리를 어둠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죄 없는 그녀가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 때문에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다니. 치노라비가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쓰러졌을 때 날고기를 먹는 게 때나 어떤 새가 먹어치우도록
묻히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그녀야말로 황금 같은 명예를 받아 마땅하지 않아? 이런 소문이 어둠 속을 은밀히 떠돌고 있어요.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의 성공보다 더 소중한 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성공하는 아버지의 영광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으며 아버지들에게 성공하는 자식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오니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만 옳고 다른 것은 죄다 틀렸다는 한 가지 생각만 마음속에 품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하오니 노여움을 푸시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애송이한테 사리를 배워야 한단 말이오. 옳지 않은 것은 배우지 마세요. 제가 아직 젊다면 제 나이가 아니라 제 행위를 보세요. 그 행위란 반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냐? 저는 범법자들을 존중하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그녀가 범법자가 아니란 말이냐? 테바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백성들이 지시해야 하나? 보세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애송이처럼 말씀하시네요. 이 나라를 내가 아닌 남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고? 한 사람만의 국가는 국가가 아니지요. 국가를 통치하는 자가 곧 국가의 임자가 아니란 말이냐? 사막에서라면 멋있게 독재하실 수 있겠지요. 이 천하의 고약한 녀석. 아버지와 시비하려 들다니. 제가 보기에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고 부당하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통치권을 존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냐? 존중하신다고요? 신들의 명예를 짓밟으시면서?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는 절대로 그녀와 결혼 못해. 그러면 그녀는 죽게 되고 죽으면서 누군가를 데려가겠지요. 이렇게 두 부자는 팽팽하게 맞선다. 둘의 말다툼이 요즘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와 비슷하지 않니? 그러며 하이모는 자신의 결말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며 떠나간다. 그러자 크레온 왕은 그녀를 바로 죽이는 것에서 죽을 때까지 석굴에 가두는 것으로 생각을 바꾼다. 그 후 안티고네가 결박되어 끌려 나오며 관객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한다. 아, 무덤이여, 신방이여, 석굴 속 영원한 감옥이여. 나는 그리로 내 가족들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죽어 페르세포네가 사자들의 나라에 받아들였고 나는 맨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가장 비참하게 그리로 내려가고 있어요. 타고난 수명을 다 채우기도 전에 하지만 나는 희망을 품고 가고 있어요. 내가 그리로 가면 아버지께서 반겨주시고 어머니, 당신께서도. 그리고 오라버니여, 당신도 역시 나를 반겨주실 거라고. 당신들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내가 손수 씻어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무덤에 제주를 부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폴리네이케스 오라버니, 내가 당신의 장례를 치렀다 하여 이런 보답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오라버니를 존중하는 내 행동이 옳다고 할 거예요. 내가 아이들의 어머니였거나 내 남편이 죽어 썩어갔더라면 나는 결코 시민들의 뜻을 거슬러 이런 노고의 짐을 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가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또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하데스에 가 계시니 내게 오라비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지요. 그런 법에 따라 나는 당신을 누구보다 존중했건만 그것이 크레온님에게는 범죄 행위로 무서운 반역 행위로 보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오라버니. 그래서 지금 크레온님이 나를 이렇게 완력으로 붙잡아 끌고 가고 있어요. 신부의 침대도 없이 축혼가도 없이 결혼의 행복도 아이를 기르는 재미도 모른 채 이렇게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이 불운한 여인은 살아서 죽은 이들의 무덤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대체 신들의 어떤 법을 내가 어겼다는 거죠? 어째서 불운한 나는 여전히 신들을 쳐다보아야만 하죠? 누구에게 나는 도움을 청해야 하죠? 경건한 행동을 한 까닭에 불경한 자라 불리니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신들의 마음에 드신다면 나는 고통당하며 내가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겠어요. 하지만 저들이 죄를 지었다면 저들이 내게 부당하게 저지른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여기서 페르세포네는 오르페우스의 아내였지만 결혼식 날 죽게 되어 하데스의 아내가 되었다. 오르페우스가 저승으로 찾아왔지만 저승을 벗어나기 직전 오르페우스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아내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페르세포네는 저승에 남게 된다. 중간에 나오는 신들을 쳐다보아야만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신이 신들에게 복종한 까닭에 고통당하는데도 신들이 모른 채 한다면 신들에게 호소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냐는 뜻이다. 실제로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죽은 자의 장례를 정중히 치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였다. 그것이 비록 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야 한다. 일리아스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세 가지 일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 세 가지 일은 신을 경배해야 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며 적이라 하더라도 시신을 훼손하지 말고 장례를 잘 치루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안티고네는 끌려나간다. 곧 이어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와서는 크레온에게 예언을 들려준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부터 태양의 날랜 수레가 채 몇 바퀴 돌기도 전에 그대는 살인한 죗값으로 그대의 혈 육 중 한 사람을 시신으로 바치게 될 것이요. 그대는 지상에 속하는 자들 가운데 한 명을 아래로 밀어내고 살아있는 자를 무자비하게도 무덤 속에서 살게 하는가 하면 하계의 신들에게 속하는 시신을 장례도 치르지 않고 매장도 않은 채 욕보이며 지상에 붙들고 있기 때문이요. 시신들에 대해서는 그대에게도 상계의 신들에게도 아무 권한이 없소이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계의 신들에 대한 횡포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복수하는 악령들이 신들께서 보내시는 폭수의 여신들이 그대를 노리고 있으며 그대를 똑같은 재앙으로 엄습할 것이요. 그대는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매수되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대의 집안에서 머지않아 남자들과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일 것인즉 그때는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개떼나 짐승떼 또는 불경한 악취를 도시와 그 전사들의 화로로 나르는 날개 달린 새가 갈기갈기 찢긴 시신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모든 도시들이 증오심을 품고 일어서게 될 것이요. 그대가 나를 모욕하기에 나는 화가 나서 이런 화살들을 궁수처럼 그대의 가슴에 쏘았지만 정통으로 마치는 화살들이 안겨주는 고통을 그대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자 크레오는 큰 충격을 받고 코로스와 상의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충격을 받았소. 굴복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요. 하지만 반항하다가 재앙을 만나는 것은 더 비참한 일이요. 지금이야말로 지혜가 필요하오. 메노이케우스의 아드님이시여. 어쩌면 좋겠소? 내가 따를 테니 말해보시오. 가셔서 소녀를 석실에서 놓아주시고 누워있는 자에게 무덤을 만들어주시오. 그렇게 하기를 권하시오. 내가 굴복하기를 바라시오. 왕이시여 되도록 빨리요. 신들께서 보내시는 해악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자들을 빠른 발로 따라잡으니까요. 아 괴롭구나. 내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하겠소이다. 필연의 대항에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니까. 드디어 크레오는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모든 갈등이 풀어지는 그 순간 하지만 연극은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간다. 크레온의 결정이 너무 늦었던 것이다. 사자가 나타나 하이몬이 자살하였음을 알린다. 그 소식을 듣고 크레온의 아내 에우리디케가 등장한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안티고네가 목매달아 죽은 것을 보고는 자신을 칼로 찔러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는 사라진다. 안으로 들어간 에우리디케는 제단 옆에서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죽는다. 크레온은 이 소식을 듣고는 비통해한다. 아, 저기 두 번째 재앙이 보이는구나. 기구한 내 팔자. 다음에는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지금 손에 내 아들을 안고 있는데 저기 다른 시신이 또 내 눈앞에 나타나다니. 나야말로 불행하구나. 아, 슬퍼도다. 가여운 어미, 아, 내 아들. 이렇게 크레온의 통곡과 코로스의 노래로 연극이 끝이 난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과 신의 의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시오.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포클레스는 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려 노력한다. 지혜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그리고 신들에 대한 경의는 모독되어서는 안 되는 법. 오만한 자들의 큰 소리는 그 벌로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늙음하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네. 그러며 오만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다. 사실 이 연극은 그 제목이 크레온의 비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자신의 오만에 대한 대가가 처절하다. 안티고네는 혼자 목매달아 죽지만 크레온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다 죽고 말았으니. 하지만 소포클레스는 왜 안티고네를 주인공으로 삼았을까? 전혀 상반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지독하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두 사람의 기질은 삼촌과 조카로서 서로 닮았다. 당시 그리스의 문화와 정치적인 부분의 발달이 절정에 이르고 있을 때 그에 반해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들도 많았다. 이에 저자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정의인가? 악법도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기도에 답하지 않는 신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정해진 운명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는가? 등등 소포클레스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이 한 편의 연극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하다. 신이 정한 법과 인간이 정한 법 중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당시의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와 양심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고 그에
그에 따라 악법이나 독재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소가 되었다. 실제로 누가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보다 군중을 잘 설득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 국가의 정책이 변하기도 했으니 당시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으리라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안티고네는 개인의 양심의 상징으로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크레온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의 위해를 가한 사람을 죽었다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등의 주장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안티고네는 가족애를 이야기하지만 국가라는 공동체가 없이 가정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안티고네가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모순의 법, 이 법이 강요하는 삶의 비루함과 자기 부정이다. 그래서 왕의 법이 정의의 법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의란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또는 어떤 집단을 위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울타리가 없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크레온의 법은 요즘 한참 회자되는 말로 선택적 정의 즉 정의의 사유화인 셈이다.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정의는 크레온의 법이 보여주듯 패타적이고 기만적인 자기의식에서 뻗어나와서 진정한 정의를 막아서는 가면 쓴 정의일 뿐이다. 안티고네가 인간의 법 대신 보편적인 정의의 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보편적 법 선택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의도가 교묘하게 위장된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울수록 밝은 귀로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크레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자신을 파멸로 이르게 된다. 사실 이 작품은 소포클레스 시절에도 대단히 인기가 많았지만 현대로 오면서 더욱 인기를 끌게 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19세기로 들어오면서 유럽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다. 당시 군주의 폭정과 귀족과 성직자들의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킨 프랑스인들과 혁명의 동조자들에게 안티고네는 자유, 평등, 박애로 대변되는 혁명 정신에 대한 완벽한 상징이었다. 안티고네가 죽은 오빠에게 보낸 절대적인 사랑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초월한 보편적 인류애로 읽혔고 국가 권력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자살을 선택한 그의 모습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인 개인의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사상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함께 여성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졌던 남성과 당당하게 맞섰던 그는 성평등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의 평등과 정치적 참정권의 옹호자로 상징되었다. 그리하여 폭군에 대한 안티고네의 저항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혁명 정신과 겹쳐졌고 저항의 대가로 받게 된 생매장의 형벌은 바스티유의 지하 감옥을 환기시켰다. 또한 그녀의 자결은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강력한 자유의지와 혁명을 위한 숭고한 순교로 받아들여졌다. 논쟁적 사유, 불굴의 의지,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으로 무장한 영웅적 주인공의 이상적 모델로서의 안티고네의 상징성과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공적인 윤리와 개인의 윤리의 대립이라는 주제에 대해 근대를 지나 현대로 오면서 많은 철학자들과 비평가 등 여러 석학들에 의해 이 작품은 재평가되며 작품의 의미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달라져 왔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이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하려 했는지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과 욕망의 대립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요즘의 시대에 맞지 않게 독립투사를 공산주의자로 몰아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보며 악법도 법이냐라고 과감히 외치는 안티고네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작품을 생각해보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